별로 없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그냥 간단하게 소설을 전통적으로 소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과 그리고 소설을 이루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요소들을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새로 만들면서 쓰여진 아주 그 실험적인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기법들을 썼고 그리고 어떤 기법들이 있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마르그리트 듀라스 작품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소설에 있어서 누보로망이라는 그 전통적인 소설을 거부하는 새로운 소설이 등장했다면 영화계에도 비슷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계에 부는 바람을 누벨바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누벨은 뭐 여러분이 지금 3학년 이상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알다시피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여성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그는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 새로운 파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화계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벨바그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누보로망이라는 작품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없애고 새로 만들면서 쓰여진 새로운 소설인 것처럼 누벨바그도 영화에 있어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든가 규칙들을 전부 어기면서 새로운 영화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누벨바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그 독창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여러 가지 그 영화적인 어떤 영화 촬영의 방법이라든가 그 영화 장면의 어떤 특징이 요즘은 오히려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심지어는 광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누벨바그에 대한 설명도 지금 시간상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누벨바그라는 이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한 것처럼 알랭 로브그리에나 아니면 마르그리트 듀라스 같은 작가가 이 시기에 자기가 소설도 쓰고 그리고 또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영화들과 알랭 로브그리에의 영화들도 큰 범위 안에서 누벨바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랭 로브그리에와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그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영화가 사용했던 그 이전에 아주 그 고전적인 방법들을 전부 다 버리면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독창적인 영화들을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제 사진 자료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장리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인데, 아마 이 영화가 누벨바그라는 이 새로운 그 프랑스 영화의 어떤 그 물결을 가장 대중에게, 알린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영화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영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화는 쥘레 짐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쥘과 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 쥘과 짐이라는 이 남성과 까트린이라는 여성 사이의 어떤 삼각관계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벨바그를 역시 대표하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내 멋대로 해라라든가 쥘과 짐 같은 작품들은 우리나라에 또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트리포와 고다르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이 감독들의 영화들 중에 많은 영화들이 고전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계의 어떤 새바람은 어떤 건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이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프랑스의 사회가 변하냐 하면 그 중에서 아주 그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민들이 프랑스에 와서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민 2세, 3세들이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다수의 인구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는 그 이민들을 적극적으로 받기 이전에는 정말 뭐 우리가 흔히 백인종으로 분류하는 그 유럽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조상으로 가면 프랑스에서 몇 대를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프랑스가 위치가 약간 그 서유럽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뭐 고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머니까지 올라가면 다른 유럽에서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유럽 안에 이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피부 색깔이라든가 문화라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나라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다른 그 문화권이라든가 그 소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차이만큼 가시적으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60년대 말부터 프랑스는 이제 또 새로운 그 번성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도 종식이 되고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프랑스가 또다시 부유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시기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아마 이게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면서 이른바 그 선진국이라는 그 표현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한 그 나라의 어떤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 겪는 뭐 모든 나라의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국내의 그 노동력이 그러니까 그 저임금, 그러니까 노동임금이 굉장히 이제 인건비가 간단하게 말하면 인건비라고 우리나라는 보통 표현을 하죠.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싼 그 인력을 이제 원하게 돼요. 특히 이제, 경영을 하거나 무슨 그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른바 사장이라든가 오너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임금의 어떤 인력을 원했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올라 있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이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들은 아주 프랑스 내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저임금으로 일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제 이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민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저임금 그 노동 계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부부가 와서 또 거기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누굴 사귀어서 결혼해서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가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주면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민 인구가 늘어나게 됐는데 가장 큰 이민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물론 다른 지역의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북아프리카가 지금으로 치면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죠. 그렇죠.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라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약간 사람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위쪽 부분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 이제 옛날 이 나라들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어로는 대부분 또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프랑스와 꽤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북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많은 이제 이민들이 프랑스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적극 이민들을 장려하고 노동력 문제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줌으로써 이제 2세대 이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이민들은 이제 이 1세대 이민들이 자식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1세대 이민으로 온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임금 노동자로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아주 노동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대가를 못 받는 그런 가난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정서적 면에서도 이제 대부분 일을 노동 인구로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시간을 노동에 이제 그 보내다 보니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식들의 교육에 그 적극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은 그 학교에서도 이제 뭐 그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민 2세들이 기존에 이제 유럽계 프랑스 젊은이들에 비해서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조금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류라는 표현이 불어에 있는데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면 교외 지역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도시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되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교외 지역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외 지역이 있는데 생겨나게 된 이유가 이 대부분이 내 생각에는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구식의 이 대도시 형태로 도시들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거대 도시가 발달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를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지금 이 거대 도시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도 지금 이제 거의 서양의 어떤 도시 형태로 때문에 그 도시가 기존에 있던 그 도시들이 거대 도시로 발달을 하고요. 거대 도시로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제 주거를 제공할 수는 없는 사정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거를 자신의 어떤 주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자기가 일하는 그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도시 주변에 이제 주로 이제 거대 이제 주택촌이라고 할 수 있죠. 거대 주택촌으로 이루어진 위성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교외 지역 위성도시를 방리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방리유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가난하고 이제 좀 약간 우범 지역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방리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뭐 위화감을 조성하기 싫어서 내가 위성도시 이름을 말은 안 하겠지만 무슨 위성도시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저기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는 곳이다. 그리고 저 위성도시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민들이, 우리도 이민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프랑스도 이제 파리가 이제 수도인데다가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굉장히 비대하게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으로 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이제 위성도시가 제일 많이 발달되고 교외 지역이 발달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그 교외 지역 이름을 말하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부촌이 있는 위성도시 교외 지역이다, 아니면 가난한 교외 지역이라서 약간 우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프랑스 사람들이 바로 떠올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외 지역 방류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방류는 저렴한 주거 시설 때문에 이민들이 많이 정착을 한 방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민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민 2세들이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죠. 본인은 원하지 않는 상태 사회적인 낙오자가 돼서 우범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범 지역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방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 큰 폭동이라고 말하면 조금 표현이 좀 가격하긴 한데 이른바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여기 밑에, 이건 영화고 이건 실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아래쪽에 보는 이 사진이 증오라는 영화인데 이 증오라는 영화가 바로 이 방류에서 있었던 폭동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경찰이 이제 우범 지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뭐 깡패나 경찰이나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 잘못이냐고 따지기는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폭력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주제로서 최근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때 뭐 출연한 배우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레미제라블을 했었는데 그때 인사하러도 오고 막 그랬다네요. 근데 한참 그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나? 코로나 때는 아니었던 거. 코로나 바로 직전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인사도 하러 오고 관객들한테 많은 이제
그 관객들의 많은 관심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오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그 파리 방리우인데 파리 방리우 중에서도 일종의 이제 이민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방리우죠. 그래서 방리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이제 사실은 빅토르 휴고의 유명한 원작이죠. 근데 유명한 원작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빅토르 휴고의 원작인 레미제라블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렇게 만든 영화라고 현대식으로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의 그 사회 하층을 이루는 그 민중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와서는 프랑스에서 이민들 특히 북아프리카 이민들 중에서 이제 사회의 그 하층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애환과도 이렇게 접목되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작가 그 영화 작가인 영화 감독님도 아프리카계 이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그 고향이신데 또 거기서 계속 사신다네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도시도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보면 알겠지만 떼나르디에라고 아주 그 나쁜 꼬제트를 착취하는 아주 그 사기꾼 같은 그 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부가 일종의 그 여관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여관이란 단어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로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텔이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주점 비슷한 거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이제 그걸 경영을 하는데 그 지역의 바로 이제 이 영화 레미제라블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엔느도 나는 이제 레미제라블하고 라엔느 중에서 고르려면 사실 라엔느가 이 증오라는 영화가 영화적으로는 더 잘 만든 영화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영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영화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어떤 이민 문제라든가 파리 교회 지역의 문제 같은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심이 있으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75년에서 1999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99년까지밖에 안 나온 이유가 이 책 자체가 이제 20세기 프랑스 그 문학을 정리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아마 내가 잠시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21세기는 지금 막 시작되었잖아요. 지금 22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21세기 초반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문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2050년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50년을 넘어가야 21세기 프랑스 문학은 어떻다, 21세기 세계 문학은 어떻다, 21세기 한국 문학은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동향 같은 식으로 이제 얇은 그런 그 21세기 초의 어떤 프랑스 문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책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론서 같은 건 나오긴 아직 이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999년까지로 이렇게 그 20세기까지만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75년에서 199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문학의 변화는 세기 말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세기 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말 사회 전반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세기 말에 그 즈음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문화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기 말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한 세기가 끝이 이제 한 세기의 끝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약간의 불안감과 그리고 이제 가치관의 변화 같은 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아주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그 누보 로망이라는 소설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소설들이었는데, 누보 로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누보 로망 자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만약 그 로브그리에나 마르그리트 듀라스를 안 읽어본 친구들도 대략 짐작을 하겠지만, 그런 식의 소설들이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대중들은 좋아하는 소설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보로망은 이제 문학 비평가들과 그리고 대학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연구가들에게는 큰 각광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아주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 소설사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누보로망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 75년 이후에는 이제 정말 다양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누보로망처럼 아주 실험적인 소설을 계속해서 쓰는 소설가들도 있고 아니면 고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시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미셸 뚜르니에거든요. 그래서 미셸 뚜르니에는 서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서양의 신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왕은 사실은 서구 지역에 내려오는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슈베르트의 마왕을 바로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삼아서 이 전설을 나치의 어떤 나치가 침략을 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상황을 같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마왕으로 표현을 해서 쓴 소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망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작품이거든요. 태평양의 끝이라는 작품인데 망드르디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낯설겠지만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프라이데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원주민이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가 돼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주민 한 명을 금요일 날 만나서 세례를 주고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걔를 막 부려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소설이었지만 20세기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냥 남의 그러니까 그 무인도라고 하죠. 무인도는 무슨 무인도입니까? 거기 원주민이 있는데, 근데 원주민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문명을 세운답시고 이리저리 가르치고 막 이렇게 거기서 사는 사람 오히려 하인으로 부려먹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좀 기가 막힌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에 이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거기가 착취를 했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남사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뚜르니에는 바로 이제 로빈슨 크루소를 비틀었어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새로운 관점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방드르디는 오히려 도망가고 로빈슨 크루소가 방드르디처럼 돼서 그 무인도에 남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자적이면서 또 아주 그 신화적 요소가 많은 재미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에 또 유명한 작가로 르 글레지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르 글레지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서양과는 다른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서양과는 다른 이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서양 문화를 비판하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국의 문화를 통해서 서양 문화를 비판하고 서양 문화가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항상 고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실 때 연설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들은 항상 이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이 연설만 모아놓은 연설집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작가들이 워낙 이제 글로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그 연설들도 참 멋진 연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필립 솔렉스 같은 이분은 비평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그 누보로망의 어떤 실험적인 그 기법을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라기보다 오히려 비평가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한때 거의 문단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비평가로서 권력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라는 이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조르주 베렉 같은 작가도 역시 아주 실험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썼는데 또 누보로망이 추구하는 것과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쇼즈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오면서 조금 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프랑스가 굉장히 또 다른 부유한 제2의 어떤 부유한 시기를 겪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선망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모습을 다룬 사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짧으면서 아주 인민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시네요. 자, 그리고 역시 조르주 베렉의 다른 책인 잠자는 남자, 그리고 뚜블루베 우르 수브니 그당팡스에서 뚜블루베 우르 수브니 그당팡스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누보로망 작가인 나탈리 사로트처럼 자전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나탈리 사로트와 마찬가지로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파트릭 모리아노입니다. 그래서 파트릭 모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을 항상 그러니까 이야기로 쓰는데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라기보다 프랑스 역사가 정말 숨기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뉴텐의 학살이죠. 그래서 프랑스 역사가 감추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운 경험과 그것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하고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주인공의 개인적인 체험과 연결을 시켜서 쓰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이 쓰는 문체가 굉장히 좀 멋쟁이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조금 내가 말하는 게 참 저게 무슨 좀 새날아가는 소린가라고 싶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이분의 번역서를 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본을 안 봐도 번역서를 봐도 이분 글 쓰는 타입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멋부리는 거에 반해서 파트릭 모리아노 같은 작가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그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디아노도 대부분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도라 브리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니 에르노는 이제 이 작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저번에 여러분은 잠시 소개할 때 얘기를 한 것처럼 항상 그 이야기의 소재가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작가들이 물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겠죠. 그렇죠? 작품을 쓰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독자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바꿉니다. 근데 아니 에르노르는 이게 소설로 과연 분류를 시키는 게 맞느냐 할 정도로 자신의 그냥 수기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일기, 수기 그리고 이거 일기, 수기 같은 거는 실제 일어난 일을 거짓 없이 쓰는 장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소설은 말 그대로 꾸며낸 이야기고요. 소설과 일기수기와의 어떤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크리크 라비에서 인생을 쓰다 해서 아니 에르노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에르노의 어떤 그 평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생을 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를 그대로 정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라플라스라는 작품이고요. 자리라는 작품이고 단순한 열정이라는 이 작품도 되게 파격적이면서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셸 웰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작가의 이름이 미셸 우엘백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테레스 데스게르와 마찬가지로 이 성은 진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프랑스 사람들도 틀리게 읽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번역하시는 이 번역가 분이 이제 우엘백으로 그냥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우엘백이 사실은 맞거든요. 했는데 아마 이분도 아마 조상이 어디 다른 데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웰백이라고 읽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분을 웰백 하는데 그전에는 우엘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번역본을 찾기를 원하면 미셸 우엘백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아주 파격적인 글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 문체가 파격적이라기보다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약간 자기는 제2의 셀린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걸 아주 대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소설로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의 유전자 조작으로 신인류가 나와서 그 신인류는 이제 예를 들면 다니엘 1 같으면 다니엘 2도 있고 다니엘 3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아주 묵시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괴짜이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멍멍이는 또 아주 좋아하시는지 멍멍이를 등에 업고 이제 사진을 찍으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작가들은 프랑스 어권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어권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냐 하면 국적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닌데 프랑스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작가들이냐 하면 그 국어가 이제 프랑스어인 지역이 프랑스 말고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는 곳이 벨기에일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프랑스, 물론 벨기에도 북쪽은 플랑드르어라고 따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부 이하가 그 프랑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일부 지역도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저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북미의 캐나다 중에서도 캐나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퀘벡 지역이 불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전부 프랑스 어권 작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어떤 작가들이 있냐 하면 행정어로 프랑스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어를 쓰는 상황이니까 이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던 될 수밖에 없었던 좀 슬픈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프랑스어를 행정으로 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가 식민지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해방이 된 게 아니라 부족 국가인 상태에서 프랑스에게 식민지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로서 각각 지역마다 부족이 이제 족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묶어서 강제적으로 프랑스가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방이 됐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부족들마다 쓰는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결국은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옛날에 이제 강제적으로 썼던 프랑스어를 전부 소통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제바르나 까떼비 야신 같은 이런 작가들은 이제 알제리 출신의 작가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시아 제바르 같은 이 작가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전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노벨 문학상 그 후보에 오를 정도로 아주 그 문학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가로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작가의 위치를 누린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이제 알제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에메 세제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지역 외에 카리브 지역이라고 여러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카리브 지역 옛날 해적들도 많이 나오고 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일부가 프랑스의 그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된 경우도 있고요. 해방이 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IT입니다. 옛날에 홍수가 크게 나서 그때 너무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전 세계에서 고물자 보내주고 했던 나라로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IT는 아주 옛날에 19세기에 벌써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카리브해의 지역들은 사실은 독립을 했다기보다 여기는 이제 돔돔이라고 해서 프랑스 해외령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메스 제르는 바로 그 지역의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흔해 데페스트라고 다니 라페히에르라고 있는 게 맞겠죠. 라페히에르는 이 작가들도 아까 얘기한 그 카리브 지역의 작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시 휴스턴 같은 작가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캐나다의 퀘벡 지역이죠. 퀘벡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니콜 브로사르도 마찬가지고요. 퀘벡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시래요. 그래서 시인이 프랑스 퀘벡 문학을 대표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의 문학상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프랑스의 문학상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프랑스는 문학상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 많은 문학상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비중이 있고 굉장히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작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비평계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라는 표시가 되는 그 문학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뭐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같은 그런 작품들이 그런 문학상들이 있듯이 프랑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비중 있게 치는 문학상은 무엇보다도 콩쿠르상입니다. 그래서 콩쿠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9세기의 작가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을 딴 상인데, 2021년에, 그래서 항상 이제 문학상을 언제 주냐 하면 가을에 줘요. 그래서 가을이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직장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제 개학이다를 다음에 항트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개학 시기와 이렇게, 그리고 여름 휴가가 끝나는 때하고 맞물려서 대부분 문학상이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상자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바로 이분이 받았는데 나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세히 인터넷 검색을 못 해봤는데 성함으로 봐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뭐 2, 3세대가 이민 2, 3세대 정도 되는 분이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어권 작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보니까 연세 이렇게 젊은 분으로 봐서 프랑스의 이민 2, 3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분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작가일 거예요. 아멜리 노동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작가이고 아주 짧은 작품으로 아주 재기발랄한 어떤 문체와 재기발랄한 소재를 통해서 비평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죠.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는 비평가들이 좀 이렇게 이 아멜리 노동부의 작품 크게 안 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멜리 노동부가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다시 이제 비평가들이 이제 눈여겨보면서 이 작가의 어떤 작품, 이 작가의 어떤 작가적인 어떤 역량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퍼미에성에서 첫 번째 P라는 뜻인데 그래서 무슨 뜻인지 내가 소설을 안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멜리 노동부의 팬이 많은 걸로 봐서 아마 곧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흔호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콩쿠르 흔호도 메디치 페미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치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럴 때는 메디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네 개가 거의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이제 비중이 있는 거는 콩쿠르를 치죠. 그래서 이제 아멜리 노동부가 받은 거는 작년에 받은 거는 이제 흔호도상입니다. 자, 그리고 메디시 우리나라에서 메디치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은 크리스틴 앙고라는 작가가 받았는데 이 작가도 약간 난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이제 아니 에르노처럼 항상 자신의 얘기를 쓴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이 크리스틴 앙고라는 작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 작가를 성폭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주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걸 작가로 이렇게 풀어냈으니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역시 동쪽으로 여행이라는 작품도 그냥 이제 난 읽지는 않았고 이제 뭐 라디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역시 아버지의 어떤 근친상간을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남은 시간 5분 정도는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내가 뭐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독해야 되니까 독해 순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작가 발표 여러분 아마 지금쯤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작가 발표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기 5분 전에 일단 그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긴 하지만 한번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입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문법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법에 내가 설명하는 게 지금 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면 옆에 메모를 했다가 여러분이 다른 문법적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3학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문법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문법을 처음에 정리를 하고 수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났다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특별히 문학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독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모든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사실 문법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모국어 같은 경우 사실 상관이 없죠. 얘를 본능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만약 외국인이 당신이 왜 그 표현에서 이걸 안 쓰고 이걸 썼냐 하면 나는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내가 또 문법을 따로 이제 문법이나 언어가 전공을 했으면 그 아주 유창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모국어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문법이 가장 튼튼해야 이게 거의 이제 기초거든요. 수학으로 치면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작문은 물론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돼요. 말하는 건 뭐 간단한 문장은 어떻게 되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장에 가면 문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빼놓고 뭐 회화만 잘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뭐 독해만 잘한다거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로 또 문법을 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서 신경을 안 쓰면서 또 이제 언어 실력은 향상하기를 원하는데 그야말로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문법을 자기가 조금 이거는 문법이라는 건 특히 또 이게 외국어인 경우에는 뭐 외국 우리나라 문법은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외국 문법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학년쯤 되면 오히려 1학년 때 막 시험 치고 뭐 이렇게 뭐 점수 따려고 열심히 외우고 할 때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리고 있을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을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언어를 그 여러분이 배울 때 뭐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순서와 똑같이 외국어를 보통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이 아기들이 말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들이 입을 열고 말하게 될 때 맨 처음에 말하는 거는 보통 명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명사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말 실력이 늘게 되면 그 동사를 붙이게 되죠. 동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원하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고 문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표현하게 되죠. 그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지 앞으로 할 일인지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건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하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외국어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를 이제 크게 본다면 시제와 그리고 모드라는 건 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법과 시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시제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에 있던 일인지 현재에 있던 일인지 미래에 있던 일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드라는 거는 법이거든요. 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감정을 넣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접속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추측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엔디캐티프라는 게 그 직설법이거든요. 직설법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어 막 배우고 뭐 관사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시제에 들어가면 직설법 시제를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현재 뭐 과거 그거 여기 보면 현재 보면 복합 과거거든요. 발색 공부제가 요 프랑스식 표현도 여러분이 아마 3학년쯤이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앵빡페 반과거, 플리스크빡페 대과거죠. 이거 파세 생플 그리고 단순 과거고요. 파세 앙테가 전 과거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꽁디시오넬 프레장 꽁디시오넬 파세 해가지고 이게 조건법인데 조건법을 옛날에는 따로 떼어냈어요. 따로 떼어내서 따로 그 단독으로 그 조건법을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는데 이 여기는 보면 이제 직설법에는 아주 직설법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언어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이거를 따로 법으로 조건법을 다른 법으로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직설법 안에 넣느냐는 거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접속법은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머물렀으면 좋겠다.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설법은 아까 얘기한 거대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거고 접속법은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접속법에는 현재, 과거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이제 그 소설을 읽을 때 이제 복잡한 접속법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써먹는 거는 보통 현재만 써먹거든요. 그래서 현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직설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빠세 생골 빠세 앙떼 이거는 소설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앵페가티프라고 하면 이제 그 명령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칭입니다. 그래서 인칭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주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비인칭이라는 것은 주어가 없는 건데 인피니티브에서 동사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particip하는 건 분사거든요. 그래서 분사라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 과거 만들 때 과거 분사 만드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 분사입니다. 인피니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법과 시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시제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고 법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그 이해를 하면 아마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법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배웠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여러분이 배우는 게 그 직설법 현재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참. 직설법 현재죠. 그래서 직설법 현재인데 직설법 현재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동사의 직설법 현재를 이제 그 활용하는 거를 배울 때 규칙 동사라는 게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 동사라는 거는 이렇게 그 수학 그 저기 공식처럼 돼 있어서 요걸 그대로 끼워 맞추면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불규칙 동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 동사 중에 의에흐로 끝난 거는 일군 동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활용하는 방법은 의에 의해서 에흐를 뗀 후에 요렇게 의에흐를 전부 뗀 후에 요렇게 붙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 동사인 이군 동사는 이에흐로 동사 원형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재로 이제 활용을 할 때 이에흐를 떼버리고 ES 때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펑드 동사 같은 경우, 그리고 뿌부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3군 동사라고 해서 불규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억지로 외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만드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복합 과거라는 거를 시제로 가서 여러분이 아마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어떻게 만드는가? 에트르 동사하고 아보가고 동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세 꼼뽀제라고 해서 지금 복합 과거를 만들 때 과거 분사를 어떻게 붙이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빠세 꼼뽀제라는 시제 자체가 복합 과거라고 해서 복합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내듯이 동사가 두 개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을 때 에트르 동사나 아부하고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트르 동사냐 아부하고 동사냐를 먼저 선택을 한 후에 현재형을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거 분사를 이제 빡디시프 빠세라고 하는데 과거 분사 만드는 거는 요거처럼 제빠글레처럼 지금 이게 전부 다 대문사자로 써서 지금 악상을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문자가 될 때는 악상이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의에 악상 떼기를 붙이는 게 의에흐로 끝나는 동사는 의에 악상 떼기를 붙이는 게 과거분사 형태였고요. 이에흐로 끝나는 경우는 에흐를 떼고 이만 놔뒀어요. 그래서 제 빠글레 하는 식으로 빠글레 동사를 복합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세요. 1인칭으로 하면 제 빠글레가 됐죠. 그리고 피니그 동사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하면 제 피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군 동사, 2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꽤 간단한데 이 과거분사 분사 형태를 만드는 게 간단한데 아닌 경우 3군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이 죽자사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펑그는 P이고 디그는 D고 블루아그는 불리고 이거 여러분 열심히 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에트르 동사를 붙이고 어떤 때 아부아가 동사를 붙이느냐 이게 이제 제일 골칫거리죠. 그렇죠. 어떻게 에트르인지 아부아가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에트르를 붙이고 어디에 아부아를 붙이느냐. 그래서 아마 문법을 그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아마 잘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왕래 발착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이게 왕은 정말 이제 그 오고 레는 가고 발은 이제 출발하는 거고 착은 도착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왕래발착 동사는 무조건 에트르 동사를 붙인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방법이 괜찮으면 나처럼 왕래발착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이제 약간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몽떼 올라간다, 쏙디가 나간다, 대쌍디가 내려간다, 헛두근에 되돌아간다, 똥배 떨어진다. 그래서 아입에 도착하다, 빡디가 출발하다.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알레 가다, 자 분위기 오다 이런 동사들이 전부 에트르 동사를 그 조동사로 해서
복합과거를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거는 했을 때 머무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는 왕래 발착이라는 얘기 안 들어가긴 하는데 했을 때 동사도 에트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태어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태어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 우리가 살다 죽다를 이렇게 생각하면 네트라는 태어나다라는 동사도 이제 에트 동사를 붙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어디서 우리가 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그 동사도 이제 죽다라는 동사인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래 발작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외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동사들이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거로,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제가 우리가 현재를 지금 대충 살펴본 후에 이제 과거로 지금 먼저 갔어요. 그렇죠. 과거로 가서 이제 복합과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복합과거를 살펴봤는데 이제 복합과거 만드는 거는 아브아크나 에트 동사를 먼저 현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과거 분사를 붙이는 식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동사를 아브아크를 쓰고 어떤 동사를 에트를 쓰냐. 에트르 동사를 쓰는 동사들이 작거든요. 근데 그 동사들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외우기가 좀 까다로우면 왕래 발착이라는 이 네 단어를 기억을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대부분의 동사들은 에트르 동사를 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표현하는 시제 중에서 또 하나 앵빡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과거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누에 해당되는 주어가 누에 해당되는 현재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면 IS 때 EONS EEZ IEN 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 빼뇽 하면 보통 이제 누가 주어가 될 경우는 현재가 옹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ONS를 띠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ISI 때 ISI 때 EONS EEZ IEN 때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ONS를 뗀 나머지 부분에 ESSIS 이런 식으로 쫙 붙입니다. 그래서 삼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니에, 디제, 퍼네, 부아이에, 프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프랑스어가 까다로운 경우가 여러분도 이제 지금 3학년쯤 되니까 느꼈겠지만 이 불규칙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불규칙이 많은지 이게 언어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꽤 예외적인 거를 많이 이제 좀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예술의 나라라고 하면 보통 지금도 프랑스를 바로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약간 이게 예술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 언어하고 좀 관계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데 내가 언어학을 전공을 안 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참고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예술가적인 어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사실 원칙 예외적인 것도 많이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달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에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눈은 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제 방과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불규칙이 있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 3학년이니까 알고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도록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앵빡페, 지금 시간이, 앵빡페 빠세 뽕뽀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과거는 도대체 어떤 때 쓰고, 복합과거는 어떤 때 쓰냐.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배운 건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할게요. 복합과거는 보통 이제, 만약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무슨 이렇게 부호로 표시를 한다면 점으로 보통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점으로 표시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행동 같은 거를 표현을 할 때, 빠세 공포제 복합과거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묘사를 한다거나 시간이 아주 지속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묘사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표현을 할 때는 앵빡페 반과거를 써요. 그래서 라휘 에테 데제악다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거리에 인적이 없다, 거리가 황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리가 황량했다.
여러분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엠빡페를 써야 되냐, 빠세콩포제를 써야 되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고민이 될 때는 거리가 황량했다라는 요거는 사실은 점 하나로 찍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 어떤 상황을 계속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엠빡페가 들어갑니다. 일포제 쇼도 마찬가지. 날씨가 덥다라는 거는 점으로 표시가 되기보다는 일종 지속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반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을 배워 윗대에 가면 나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습관이에요. 습관 같은 경우에는 반과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빠세 생플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생전 말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빠세 생플을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프랑스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주로 어떤 그 사람이냐면 우리로 치면 한글 학교 회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림. 그 유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분들은 이제 한글 학교 회원이라고 이렇게 막 말해서 굉장히 또 모욕을 느끼고 이 한글 학교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나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생각에는 이것도 편견이지만 그런 분들은 특히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성을 고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이 언어가 쓰였다고 하면 그걸 바꾸기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가고 사회가 변하면서 언어가 약간씩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걸 굉장히 저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일무기 뭐로 르디셋 장비의 밀렵성두 같은 이런 경우에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건 경우는 원칙으로 아주 그 옛날식의 원칙을 적용하면 반드시 이제 빠체생플 그 단순 과거를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할 때도 막 그렇게 단순 과거를 쓰신대요. 그래서 단순 과거를 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는 여러분이 입으로 할 일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소설이나 역사책에 나와요. 소설이나 역사책. 그러니까 이 빠세생플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옛날이란 사건인데 지금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과거의 역사로 일어나서 역사책이 기록된 일이거나 아니면 가짜로 일어난 어떤 일을 소설가가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쓰는 과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빠세생플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설이나 역사책에 쓰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외워가지고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빠세 생플루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규칙이 있긴 한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소설책을 보다 보면 이게 대충 단순 과거구나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와 미테랑 réel lui en 1988라고 했죠. 그렇죠? 프랑스와 미테랑이 1988년에 재선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세생플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는 물론 이제 더 그 브리스 박페 같은 걸 봐야 되지만 일단 잠깐 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미래도 아마 3년 정도니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미래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시제가 피틱 생플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 미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제 하나로만 그러니까 시제가 아니라 동사 하나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단순 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지금 오주도이 주시장 베베 오늘 나는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시장 6살에 지해야 할래꼴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살에 지금 현재 내가 아기면 6살 학교 갈 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딱 더 나중에 주석의 대택기브 나는 탐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시 미래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순 미래는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동사 원형에다가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바가 동사죠. 그렇죠? 아바가 동사에서 나온 그 부분을 여기다가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에다가 무조건 요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불규칙이 있는 게 골치가 아픈 게 에트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에트르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순 미래의 경우에는 SE라고 단순 미래에만 쓰는 새로운 어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을 어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어근으로 쓰고 어미는 아바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주 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골치 아픈
조금은 또 불규칙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가는 거는 펑드 잡다 쥐다라는 동사인데 요거를 이제 미래로 이제 활용을 해라 하면 요 을을 떼버리고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을을 떼버리거든요. 동사 원형에 의가 있으 그 의가 의로 끝나는 동사 원형 을을 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펑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를 우리가, 단순 미래를 배웠는데, 전 미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미래는, 아이고,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40분까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설명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진도가 좀 늦어져서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 문법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원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작가 발표는, 원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발표할 친구들은 이제 발표를 해주고요. 남는 시간에 한번 남은 문법들을 설명을 하고, 수요일 날 이제 간단하게 내가 여러분 작가 발표한 걸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테레즈 데스게르로 들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 미래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아기가 내가 커서 내가 6살에 학교 가고 나중에 이제 탐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기의 미래를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래라도 6살에 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탐정 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살에 일단 학교에 들어가고 그 후에 탐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에 일어날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순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세울 수 있는데, 순서 중에서, 단순 미래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일어날 거를 르피티그 앙테그가 말 그대로 전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드는 방법은 아바가 동사나 에트르 동사에 지금 단순 미래 시제에다가 그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붙이면 되는데 요거는 언제 아바를 붙이고 언제 에트르를 붙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 복합과거 배웠을 때하고 복합과거 여러분이 익혔을 때하고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합과거에 여러분이 에트르 동사 붙이는 거는 전 미래에서도 역시 에트르 동사를 붙이고요. 복합과거에서 아바를 붙인 경우에는 역시 전 미래에도 아바가 동사를, 그러니까 아바가 에트르 동사에 단수 미래 형태를 붙이고 과거 분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누조공샹 때 부석의 빡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복합과거 하면서 내가 이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일단 아는 부분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합과거에서 에트르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이 과거 분사에 반드시 과거분사 형태를 이 주어에 맞춰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트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그럼 도대체 왜 맞춰야 되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에트르 동사 다음에 이 과거분사가 쓰이게 되면 이게 형용사처럼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에트르 동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용사처럼 변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맨 처음 이제 명사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이런 거 막 배우고 나, 너 이제 주어 인칭 대명사 배우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명사 다음에 배우는 형용사 아름다운 새로운 이런 걸 배울 때 그때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프랑스어에서 형용사라는 것은 항상 명사에 의지하는 역할을 의지하고 있는 품사라 그랬죠. 그래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바뀌면 지도 바뀌어야 돼요. 명사가 남성이면 형용사도 남성이 되고 명사가 복수면 형용사도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쓰는 이 복합과거나 전미래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는 이 과거분사는 일종의 형용사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의 성수에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무석의 빡디 하면 주어가 지금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빡디에 s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휘띠가 앙테흐예하고 휘띠가 생플르는 어떤 때 쓰는가? 아까 애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이게 조금 희미하게 나왔는데 깡텔로가 페라레시브 엘리가 스포문에 했습니다. 자, 그녀가 세탁을 했을 때
이게 뭐뭐 할 때로 표현되지만 이 뜻은 엄밀히 말하면 세탁을 끝냈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세탁을 끝냈을 때 그녀는 산책을 하러 갈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여자가 그 앞으로 할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겠다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세탁하는 거하고 그 산책하는 것 중에서 세탁을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두 가지의 일을 지금 이 여성이 할 건데 세탁하는 거하고 산책을 하는 겁니다. 순서를 세운다면 세탁을 먼저 하고 산책을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앞에 일어날 일, 이 현재에 더 가까운 일을 휘티고 앙떼기어 전 미래라고 하고 전 미래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단순 미래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와 더 가까운 거를 전 미래로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가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다라는 것을 2번보다 1번이 더 앞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전 미래로 표현을 하고요. 이 하스 포문에 알레 동사를 지금 단순 미래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 동사를 단순 미래로 바꿔서 이 2번의 이 그 계획은 지금 단순 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 미래하고 전 미래는 어떤 때 사용한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충분히 느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시제를 해봐야 되겠죠? 직설법 그 시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 서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학을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문학하고 어떤 철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시간관 같은 것도 굉장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이제 단순히 어떤 문학 소설에 있어서 기법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어떤 시간관, 가치관의 변화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쪽으로 가요. 시간을 계속 미래를 향해 가고 더 나아가서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서양 사람들은 발전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미래는 항상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긍정적인 끝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결국은 이제 서양의 그 사실은 그 지금은 현대 와서 어느 나라 문화가 어느 나라 문화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게 무식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문명의 개념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편리한 어떤 문명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문명은 사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빨리 앞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마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가치관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끝없는 낙천성 비슷한 거 있죠. 뭐 무조건 미래는 잘 될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서양식의 사고방식인데 현재가 여기 있고 이제 과거는 옛날 일이고 미래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를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점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하나의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빠세 공포제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에트르 동사, 아부아크 동사 현재에다가 과거 분사 여러분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129 말고는 그걸 붙이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이긴 사건인데 이게 뭐 하나의 어떤 점으로 표시를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앵박페, 반과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날씨가 더우니 어쩌니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습관도 이 반과거를 표현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빠세 공포제나 아까 미래를 우리가 볼 때 미래의 여러분이 하나의 일만 지금 얘기를 하기 힘들고 미래의 계획이 아주 많다. 난 단순히 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아기가 한 것처럼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탐정도 되고 뭐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미래의 일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순서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더 가까운 것은 피티가 앙떼기약 전 미래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후에 일어날 일을 휘티거 생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티거 앙테흐의 전 미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휘티거 생뿔 그러니까 아바카나 에트르 동사의 휘티거 생 그러니까 아바카나 에트르 동사의 단순 미래 형태에다가 과거 분사를 붙인 형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는 다시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복합 과거나 지금 반과거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했는데 과거도 미래와 마찬가지로 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줄을 세울 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해상을 해보니까 사건이 여러 개 일어났어요. 여러 개 일어날 경우에는 그게 또 순서가 있을 수 있겠죠. 미래처럼 그런 경우처럼 빠세 생플르나 빠세 공포제나 앵빠크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거 있죠. 그거를 플리스쿠빠크 전 과거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과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법책에서 대과거로 번역을 하는 플리스크박페라는 이 시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빠세콩포제나 앵박페보다 더 전에 일어난 플리스크박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소설책에서 보는 그 특별한 시제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는 빠세 생플레인데 위치는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빠세 생플레는 이제 아까 피티그 앙테르예가 피티그처럼 빠세 생플레보다 더 전에 일어난 거를 이제 빠세 앙테르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소설책이나 역사책에만 나오는 시제니까 여러분이 시제가 나오면 그걸 그냥 과거로만 그냥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실제 그 활용은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끌라폭스 수아 아벡두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이게 그 명령법인데, 잠깐만요. 시부정팁 설명하려고 이게 나왔는가 보다. 자. 그러면 순서가 지금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조금 이상하네요. 내가 옛날에 고쳤던 게 아니고 옛날 건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접속법을 잠시만 시간이 자, 그러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월요일 날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듯이 계획대로 월요일 날 그 두 팀이 발표를 할 거죠. 그렇죠? 두 팀의 프랑스와 모리아에 대한 발표를 내가 들어보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남는 시간에 한번 그 나머지 문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23일에는 이제 그 내가 모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테레즈 데스게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작가 발표 전에 내가 그 오전에 테레즈 데스케루 우리가 공부할 그 원본을 파일 형태로 그 플루토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으면 될 거고, 그 수요일 날, 좀 읽어야 되니까 미리 그 읽을 친구들을 내가 호명을 하고 어느 부분을 준비를 해올 건지 내가 페이지를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일단 독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이제 호명을 한 친구들이 준비를 해서 읽고 이제 직접 독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틀린 부분을 고쳐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작가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맡은 부분을 원어로도 적고 그리고 그 해석한 부분을 적어서 파일을 Q&A 그 질의응답하는 그 란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적어서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파일까지 제출을 해야 숙제를 낸 걸로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고쳐갖고 다시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파일 그 여러분이 써서 제출하는 거는 일단 한 작가 끝날 때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요. 일단 준비는 내가 언제까지 해오라고 하면 준비는 꼭 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파일을 제출할 때는 되도록이면 한글 파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워드 파일까지는 괜찮은데 절대 PDF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PDF로 제출을 해버리면 내가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쳐갖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올려줄 거니까 절대 PDF로 만들지 말고 한글 아니면 워드 파일로 해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내가 준비해올 친구랑 그리고 분량을 호명을 할 거니까 지금 내가 바로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한번 내가 이름 부를게요. 강민지 왔습니까? 네. 예. 민지는 지금 일단 적어볼래. 5페이지인데, 그게 6페이지 둘째 줄까지 아마 문장이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6페이지 둘째 줄까지로 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페이지 호명하면 그 페이지의 문장이 다 안 끝나면 그 다음 그 페이지가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지는 5페이지부터 그 페이지 6페이지 둘째 줄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김경록 왔습니까? 네, 예, 경록이는 6페이지 그 셋째 줄부터 해서 7페이지까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김동희 왔습니까? 네,
예, 동의는 8페이지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조금 문장이 개수가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세어가지고 니는 20줄을 해라, 뭐 니는 21줄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페이지가 좀 이렇게 번역할 게 작은 친구들은 그냥 뭐 그걸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많이 번역을 하면 또 그걸 내가 고쳐줄 거니까 혼자 공부는 더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세어가지고 뭐 니는 20줄 해라, 30줄 해라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니까 무조건 페이지로 할 거니까 페이지의 분량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건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는 8페이지를 준비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김선욱 왔습니까? 네, 예, 9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러분이 넉넉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호명한 학생들은 일단은 23일 날 자기가 읽고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저번에 까미하고 발표를 얘기를 까미하고 그때 듀라스였나 미리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종이를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들부터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래서 까미, 듀라스 그다음에 에르노가 있는데 그때 아마 까미하고 듀라스는 한다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까미하고 듀라스 발표한다는 친구 한 번 더 이름 좀 얘기해 줄래요? 유예본 까미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랑 같이 하기로 한 분 계신데, 그분, 그 친구는 꼭 사라져서 지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였노? 내가 지금 한참 찾아야 돼서. 예본이하고 같이 하기로 한 친구, 지수가. 네네. 나중에 니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듀라스도 했나?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누가 그때 까미하고 듀라스는 안 했나? 다른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때 내가 했던 몇 명 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안 적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까미 발표할 친구들, 일단 예본이하고 지수 말고 다른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나? 그러면, 저랑 박형우 학생이랑 까미 하겠습니다. 니하고 박형우, 형욱이, 자, 듀라스는, 희원이가 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다른 친구들은 없습니까? 에르노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에르노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맞지?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급하게 지금 모리아기 지금 발표가 급한데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급할 건 없는데 그럼 대충 요 정도로만 얘기를 지금 내가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작가 발표 가까이 됐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가산점 얘기를 조금 분명하게, 벌써 시간이 지났네. 가산점 얘기를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가산점 몇 점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까미하고 디라스 에르는 오늘 말한 친구들 말고도 혹시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경우 발표를 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항상 그 두 그룹 정도로 좀 묶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정도 묶어서 발표를 하는데 혹시 뭐 그룹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대표자 몇 명만 발표를 해도 좋아요. 그룹에게는 가산점이 있으면 가산점을 전부 다 골고루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준비하는 걸 나눠 갖고 뭐 나는 발표한 대신에 파워포인트를 네가 만들어라는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분담을 하고요. 일단 너무 이제 발표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두 그룹으로 한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요 정도로 다 한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에는 저번에 이제 두 그룹이 준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어 모리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고요. 나머지 문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